일단 센터필드에 들어가는 코너 진보 보수 좌우 읽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향부터 조선 그리고 한겨레까지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언론을 한꺼번에 보면서 짚어볼 수 있는 우리 센터필드 말 그대로 중간을 보는 코너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해보니까 내란이 민주당 때문 권성동의 황당한 남탓 이걸 제목으로 좀 꼽아봤어요. 네. 많은 언론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네. 그 연설에 대해서 황당하다 비판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민주당에서 2030 고립시키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진짜 실언인데 민주당의 실언 빠지지 않고 조선일보가 또 챙기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경향신문부터 우리 의겸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은 경향신문이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계엄 사과하며 남탓, 국정은 자화자찬, 권성동의 후한무치란 타이틀인데요. 야, 후한무치 세다. 예, 내용으로 들어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다.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아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도 가관이다. 거시경제의 안전, 건전 재정의 추진 이걸 성과라고 했는데 부자 감세로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하기는커녕 그를 찾아가 나치 같은 선동과 거짓말 이 단어가 되게 특이했는데 요설을 퍼나르고 있다. 요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말이 요설이다. 야.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 때문에 그 계엄이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그 신정현 의원님 좀 어떻게 예. 보시나요? 정말 후한무치는 지금의 어떤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근간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과 성찰, 국민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보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점령군 같아요. 지금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태에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현재 현 시점에서 헌정 질서를 이토록 위협한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해야죠.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양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남탓.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여전히 남탓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사태를 만들어낸 이 상황마저도 남탓. 이 남탓의 힘인가요? 예. 저는 네. 민주당 진짜 나빴고 못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 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못했다고 한들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총을 겨누어도 되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수준을 넘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탓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면서 이름도 잘 안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문재인 정부 7년 차가 이제 막을 내리고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이 2년 차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어찌됐든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그렇죠. 본인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책임은 안 지고 자꾸 남탓만 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야당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권 1년, 2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욕하다가 3년차 들어서서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을 민주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성과라고 자찬한 게 좀 황당해요. 지금 굉장히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 할 때도 자기가 경제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게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예.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민생이 엉망진창이라는 건데 본인이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민생을 우리가 너무 잘했다라고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사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건전재정 추진이라는 말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건전재정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까 추경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민생이 어려울 때에는 과감한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띄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정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건 자체가 나쁘고 악하고 선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예산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마치 악마화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생이 어려울 때 제대로 된 정부 투자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감세 기조를 쭉 이어오면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0조가 넘는 엄청난 세수 펑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년 연속 펑크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러한 좀 국가적 어떤 혼란을 초래한 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야죠. 아니,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감세해놓고 이렇게 펑크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못됐다 생각이 들면서 야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 또 국민의힘을 오늘 비판하는 이야기들 또 실었는데요. 한겨레 신문 이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인권위원회를 이제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아 인권이 황당했어요. 맞아요. 예. 타이틀은 인권위 눈에는 12.3 내란 우두머리인 인권만 보이나라고 했는데요.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탄핵심판에 대한 방어권을 헌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거를 인권위가 네. 권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두둔하고 있다. 극우 성향 인권위원들은 버젓이 내란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김용현 위원은 계엄의 지속 시간이 2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국회에서 사소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 문제가 될 정도인지 모르겠다. 안창호 위원장도 인권위원장도 국민의 50%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면서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인권위원회가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까지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게 이거 동시에 결정하면서 그 시민들 네. 계엄으로 인해서 시민들 인권이 탄압됐다. 이거는 의결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금 편파적이고 네. 어떻게 이렇게 극우 보수적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딱 계엄이 터진 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으로 발표를 한 발표문을 보면은 네. 이제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었어요. 네.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정말 전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과 내란성 두려움,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마음의 심적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 이후에 전 국민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다가 아까 말했던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유일하게 한 사람,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인권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이게 중립, 그러니까요. 독립 이게 핵심인데 중립과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이거를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워요. 의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고민정 의원은 막 인권위가 죽은 날 뭐 이렇게 강한 발언도 했는데. 죽은 날. 그렇죠. 와. 사실 인권위가 죽은 날은 지금 인권위원들과 인권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일 텐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권위원회 인권을 지킨다고 할 때 저희가 강자의 인권을 국가가 대변해서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 정국이라도 윤석열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과 그 수뇌부 사람들 또 지지자들은 권력이 있는 강자예요. 네. 정권을 아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강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왜 인권이어야 되냐. 아니 강자의 인권은 강자 스스로 지키면 되잖아요. 강자 스스로는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네. 강하니까요. 네. 근데 약자의 인권을 지켜야 될 인권위원회가 정말 대한민국
그 행정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 강자의 인권을 권력자를 위해서 지키는. 뭔가 이런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 인권위원회가 내는 성명은 이건 액션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데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지킨다? 저는 이거 자체가 정말 사실상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비판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이영목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내란당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고요. HK님 개엄 무서워요. 그리고 인천 아웃백님 모자 쓰신 형 잘생겼어요. 이런 거 읽는 게 바로 권력이거든요. 아, 이런 거 읽는 게 권력자시네요. 바로 권력자 아닙니까? 자기 친구 아닌가요, 마음대로 친구? 네,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뿅뿅뿅 나옵니다. 더블탭 눌러서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이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월, 화, 수 오후 6시 샌드피드 항상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한국일보에서 이제 중도 보수인 한국일보에서 윤석열 감싸기에 급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엄청 질타를 했어요. 네. 관련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일보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감싸기에 책임 회피 급급한 이상민 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야 진짜 이거 이상민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네. 강한 제목이네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관련한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 네.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계엄 당일에는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고 사변이나 비상사태도 아닌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막은 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걸 눈 감으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인데도 이렇게까지 네. 그렇죠. 안고 있네요. 그래서 법조인의 양심과 국무위원의 책임감 둘 다 찾아볼 수가 없는 행태다. 이게 헌재 이제 재판에 나와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한국일보가 보기에도 이상민 장관이 이 사람 법조인 출신인데 그 법조인의 양심도 없고 장관 출신인데 국무위원회 책임감까지도 없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이제 중도와 진보에서 엄청 이제 비판적인 칼날을 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보수적인 중앙일보에서는 개헌안을 제안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긍정 평가하는 글을 썼어요. 네. 보수에 오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여론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중앙일보에서 내놓은 국힘의 개헌 제안 관련 평가 한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여당의 개헌 제안 국회 논의 물꼬트는 계기로 되길 바란다. 이런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된다. 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극단적인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뭐 맞는 얘기죠. 이번에 그랬죠. 예, 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고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제왕적 의회도 문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한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아리송하죠. 그런데 네. 최근에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사실 이분들 뭐 여야 손학규까지, 상관없이 다. 예, 네. 여야 상관없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까지 해서 정치권 원로 9명이 분권형 권력 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당이 둘 다 뭔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개헌이라는 이슈를 꺼낸 만큼 중앙일보가 이 개헌 제안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사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70화국 연구소장님 네. 안 그래도 개헌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밀고 계신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 제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안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네, 제안은 잘못이 없다. 제안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자도 없고요. 저는 이 제안 아주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 여당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거를 정말로 실천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단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정치 행태, 정치 문화부터 사실은 자성하고 성찰해야 돼요. 국민의힘의 반성부터 필요하다. 그럼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상대 진영과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정치다운 정치를
사례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도가 제도답게 구현되려면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상대 진영이 아무리 나와 적대화되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적 문화, 행태들을 전제로 이런 제안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 개헌안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바로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안들, 이건 뭐 사실 민주당도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분권의 대통령제는 민주당이 먼저 말했던 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 단초는 민주당이 받아주는 겁니다. 이 제안을 아주 강력하게. 사실 그저께였나요?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 연설에서 네. 개헌의 논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완전 원래는 개헌하자고 네. 대선 때 공약까지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전혀 없더라고요. 예, 개헌 논의를 거의 삭혀버리셨는데 저는 네. 이 장면에서 바로 우리가 연합의 정치, 연립의 정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실현 가능하다라는 단초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개헌을 통한 여야의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한 내용 자체는 네. 아주 칭찬. 다만 이제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셔라. 근데 약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갑자기 개헌하자 해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네. 반대로 물타기 하는 거라도 해야 된다. 당해서라도 그 물을 타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개헌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시국 전환용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묘수로 나온 게 개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탄핵 시국에서 사실 탄핵이 인용이 돼서 차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 당연히 탄핵 시국이 연장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이게 개헌 시국으로 바뀌면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불리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 계엄 사태가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내란 사태가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건 그걸 막지 못하는 헌법 체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계엄, 윤석열 내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네. 물 타는 걸 당해서라도 그래 네가 물타기 하면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라도 뭐좀 다 주지 뭐. 개헌은 그래 우리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나섰으면 좋겠으나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말 극단적 대립이라서 될까 싶은 생각은 저도 개헌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갔다 와서 발제까지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라는 우려 또는 반신반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 반대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면 네. 이게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드네요. 한마디만 딱 네. 더 얹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를 바꾸는데 너무 애쓰기보다 우리의 문화와 행동, 행태를 바꾸는데 애를 써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개헌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네. 진정한 다음 정부의 적임자로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네. 이거에 어떤 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보여준다. 저는 그렇다면 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AP밤님 지금 아니면 절대 개헌 얘기 안 꺼낼 것 같아서 합의 가능하면 좀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왕기입니다님도 이번에 개헌해야 함 이렇게 댓글을 또 맞아요.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개헌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조선일보만 특이하게 민주당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내놨습니다. 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고 민주당에서 안 그래도 실언을 하기는 했어요. 조선일보라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예. 지적할 만한 말을 또 민주당이 또 헛소리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민주당 비판을 강하게 내세웠는데요.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거 이제 얼마 전인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영 전남대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2030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소수로 만들 건지 고민해야 된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근데 아니 유권자를 향해서 말라 네. 비틀어지게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당이 네. 왜 하는
뭐예요? 그러면서 바로 비판이 나오는 게 예.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연령층을 싸잡아 비난해온 전력이 있다라고 이었는데 과거 60대 이상은 뇌가 썩는다라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씨는 본인 내가 지금 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시민 씨도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나는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점점 발언이 세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 하거나 탄핵 반대 단체를 극우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집회 불허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쓰는 거는 또 특이한 일이 아닌가. 너무 놀라운 조선일보 문장이네요. 그 집회만 일어나면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인데 굉장히 극우 탄핵 집회는 지금 조금 박구영 원장이 네. 박구용 네. 교육연수원장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사표 냈어요? 오늘 수리했다 그러네요. 오늘 사표를 예. 내고 수리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저는 뭐 말라 비틀어져야 된다 이 워딩 자체는 세지만 그거 말고 방송 나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뭐 2030의 대학생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온다라고 했더니 들었죠? 2030 여성들도 많이 온답니다. 남성분들. 이런 워딩을 썼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둘 다 불쾌한 거예요.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로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권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남자애들 뭐 오라고 유인책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남자 2030 남성들도 뭐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2030 남성들도 아니 여자애들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하려고 나가고 지금 탄핵 찬성하려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박구용 이 교육연수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에서 원장이 대잔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2030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고 정말 전형적으로 우리가 꼰대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2030 남성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해서 욕하고 고립시켜서 말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권에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갔겠죠. 이런 사람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인사권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당원들과 당의 주요 간부급들에게 민주당의 지향과 비전을 가르치고 행동 강령을 설명해주는 그런 연수원장이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당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 민주당이 교육연수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허들이 막말 수준을 일정 넘어야 가능한 자리인가? 왜냐면 과거에 정봉주 씨가 이 직전에 아마 교육연수원장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막말 대장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뭐 DMZ, 목발, 경품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시고 그리고 유권자들을 향해서 뭐 보수 벌레, 진보 벌레 하면서 유권자를 벌레로 비유하면서 또 막말 논란이 있었죠. 수박 개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수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세상에 만든 사람도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막말을 잘해야 교육연수원장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이 사람을 어떤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간부급 보직에 채용함에 있어서 인적 검증 시스템을 완전 새롭게 좀 다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정권 교체 하고 싶어 하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재난 같은 거 보면 군대 가서 이제 재난 얘기하다 보면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경미한 부상이 부상 아주 잦은 약한 부상 상해가 300번 있으면 좀 경미한 부상이 한 30번 일어나요. 그리고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작은 말 실수가 300번이 뭐예요? 지금 1000번도 더 많이 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발언들이 한 30개 정도 나오면 진짜 여론을 뒤집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형 말사고가 한 번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냥 이런 말사고가 있으니까 말사고 한 사람들을 말을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자리에서 보직 해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진짜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정말 큰 말실수,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뜨악하게 만들 수 있는 말실수가 진짜 크게 한번 터질 수도 있다. 이건 민주당이 지금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예견하고 아니 예방해야 옛날에 된다. 정동영 아저씨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네. 2030은 말라 죽여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네. 원하는 세상은 아무도 투표를 안 하는 세상인가? 노인은 투표하면 안 되고 2030은 그러니까요. 말라 죽여야 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유권자들을 대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워딩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를 향해서 민주당이 늘 비판하는 게 세대 갈라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 갈라치기 저도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세대 갈라치기를 넘어서 특정 세대에 대한 비하와 혐오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치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게 저는 더 네. 약간 그렇게 마음이 이미지가 아픈 것 굳어지는 게 뭐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좀 나타나는 민주당 내 현상인데 특정한 세대와 성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도된 네. 어떤 혐오 발언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뭔가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네. 죄송하지만 그걸 제대로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당 대표라도 나서서 뭔가 제재를 하고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만 그냥 사표 수리하고 끝 이런 방식이거든요. 좀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어저께도 한번 그 제7공화국 그 관련돼서 참 탄핵 이후 만날 세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2030 세대가 뭔가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정황이 발견되면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듣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정치 세력의 역할이거든요. 그거 죽이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죽이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랑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윤석열이 예. 야당 죽이겠다고 총 들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민주당은 그럼 2030을 죽이겠다고 나오면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AP밤님이 극우 7080 국힘이 싫은 것처럼 저런 접근하는 5060 민주당도 미치겠음. 왕기입니다님 국민의힘 최악의 말실수는 윤석열의 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힘의 말실수가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계엄을 선포합니다가 있었구나. 뭐 이 정도야.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도 벌이겠다고 하는데 뭐 2030 상대로 하는 거는 좀 약소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도 네.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